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예,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제4장 부동산 정책론 파트지요. 여러분 교과서로 보시면 58쪽인 것 같은데 맞지요? 자, 이제 부동산 문제를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요 내용을 따져보기 전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목 자체가 부동산 정책이거든요. 그럼 부동산이라는 말과 정책이란 말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보통 정책을 뜻 그대로 해석해 보면 정부의 대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부라고 하는 것은 사적 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 정부의 대책을 다른 말로 공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말을 바꿔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대책을 세웁니까? 그렇죠. 문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앞에 부동산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때의 문제는 무엇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그렇죠.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라고 유추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란 말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 보면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대책 또는 공적인 노력을 말한다라고 의의를 해석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걸 잠깐 복습을 해보면 부동산의 분류라고 할 때 부동산은 크게 토지와 건물로 구분이 된다 했고요. 또 건물의 용도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용도가 주거 용도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거 용도의 건물을 두 글자로 바꾸면 주택이 되겠죠. 따라서 부동산 문제는 크게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땅이든 주택이든 간에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가 다시 구분이 되지만 그런 체계적인 구분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고 일단 전체적인 구조를 따져보면 부동산 자체가 토지와 주택으로 구분이 되므로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 역시도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토지와 관련된 문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토지가 자연물이니까 생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이 원하는 양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토지 부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어떤 물건이든 간에 그 물건이 양적으로 부족하다면 부족한 물건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땅값이 올라가는 건 정상적인 현상이라 할지라도 너무 높게 올라가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우린 집가고 또는 앞뒤를 바꿔서 고집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집가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땅값이 높게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이걸 조금씩 생각을 하면서 기억을 하시면 그 기억력이 오래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첫째, 우리 상식적인 선에서 땅값이 너무 비싸게 되면 공공의 입장에서도 공공용 토지의 확보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럼 예쁘게 포장하면 공공용지 확보가 곤란하다. 이런 말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도 공장을 비롯한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면 부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부지 매입 비용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부지 매입 비용이 올라가면 비용이 늘어나니까 비용이 늘어난 만큼 그 물건의 가격에 반영이 됨으로써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국내 물가가 상승한다는 건 국산품의 가격이 외국 수입품의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비싸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물건 값은 비싸지고 외국 물건 값은 싸진다면 수입은 늘어나는데 수출은 줄어들 수가 있겠죠. 이걸 예쁘게 포장하면 국제 수지가 악화된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한 물가가 오르면 돈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자,
우리가 이제 소득 분배가 악화된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건 토지 투기의 문제와 연결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땅값이 비싸게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땅을 사놓으면 돈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 단기에 어떤 매매를 통한 양도 차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제 피곤에 지친 몸을 좀 휴식하고자 찜질방 가서 누워 있는데 옆에서 아주머니 세 분께서 5천만의 팔운동 그 고스톱이죠. 이걸 치고 계셔요. 치시면서 또리 엄마 요번에 얼마 벌었어? 얼마 못 벌었어? 딱 뭐 한 6개월 만에 한 3억 정도밖에 못 벌었어. 이 말 듣고 있으면 일할 만 나십니까? 예, 근로 의욕이 쇠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것을 소득 분배가 악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기본서에 보면 다 나열되어지는데 그걸 일일이 하나씩 외울 필요가 없고 물가가 집가고가 발생하면 물가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연결되어 나올 수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의 상식으로 얼마든지 문제를 맞춰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한 주택 문제도 마찬가지죠. 주택 문제는 내가 집이 필요한데 구입할 주택 자체가 부족하다. 즉 주택 부족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주택은 남아두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오래돼서 질적 수준이 낮아지고 그래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택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오케이? 그렇다면 이런 부동산 문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래쪽에 보면 지속성, 악화 성향, 비가역성, 문제 발생 원인의 복잡 다양성 및 해결 수단의 복잡 다양성 이런 특징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말뜻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예컨대 악화 성향이라고 할 때 악화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상태가 더욱 나빠진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가구라든지 토지 투기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더욱 상태가 나빠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악화 성향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지속성 할 때 지속이 된다는 건 오래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관련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걸 지속된다라고 말해요. 그럼 지속성이란 말을 다르게 바꾸면 단기적 해결의 곤란성 이렇게 말을 바꿔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한 비가역성 할 때 비가역이라고 하는 건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토지 투기나 집가구를 비롯한 부동산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가 회복시키기가 환원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특성을 비가역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또한 부동산 문제는 어떤 단순한 하나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하다고 말할 것이며 원인 자체가 복잡 다양하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역시도 복잡하고 다양할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오케이? 이 부분을 또 예쁘게 포장하면 그러므로 부동산 정책은 종합 정책의 성격을 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설명한 게 58, 59, 60쪽 중간까지 게임 끝났죠. 자, 이제 부동산 정책의 의의가 나오는데 의 부분은 이미 제가 이 문자를 해석하면서 알려드렸죠.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대책, 공적인 노력을 말한다라고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벌써 정책이란 단어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고자 한다는 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음을 전제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알아볼 것은 그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단 정치적 기능이라고 할 때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를 말할 것이고, 경제적 기능은 잠시 뒤에 설명이 들어갈 시장 실패의 수정 또는 보완을 목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가 경제적 기능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나왔죠. 시장 실패가 나왔는데 이 시장 실패 부분은 해마다 정책론과 관련된 문제로서 절대로 빠지지 않고 반드시 물어보는 대목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시장 실패라고 할 때요, 이것도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죠. 실패라는 단어가 어때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용을 전혀 몰랐다 할지라도 제목만을 봤을 때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닐까? 이런 예측이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은 그냥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상태가 시장 실패야 라고 잡긴 하되, 우리 개론의 특징이 뭐예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쉬운 내용이 표현이 될 때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시장 실패가 문제에 나올 때의 표현은 시장 기구를 통하여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상태를 시장 실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또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 부동산 시장론 배울 때 부동산 시장의 기능 5가지 있었죠. 암기법. 예, 정량 자고가, 그런 건 정말 잘 기억나잖아요. 예. 근데 정량 자고가에서 자가 뭐예요? 자원 배분 기능이었다는 거죠. 오케이? 그 부동산 시장이든 아니든 간에 어떤 시장을 막론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은 시장의 기본적 기능이에요. 오케이? 근데 시장 실패가 지금 뭐예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시장 실패라고 지금 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결국 뭐다? 시장 실패란 말의 뜻은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된다, 되지 못한다. 그렇죠.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상태니까 결국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되면 그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 누가? 정부가 어디에?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시겠어요? 근데 일단은 잠깐 참고적으로 경제학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사회 시간에 아담 스미스라는 학자 이름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근데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 보통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확립한 학자다 보통 그렇게 배우시는데 맞아요. 근데 아담 스미스가 어떤 말을 했냐면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 들어봤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 입장에서는요, 시장에서 어떤 물건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에 의해서 모든 경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굳이 시장에 개입하지 않아도 모든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굳이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자유롭게 내버려 달라고 해서 자유방임주의란 말을 쓰는 거죠. 또 그리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게 되면 그만큼 정부의 규모나 역할이 축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말이 최소한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다. 이런 말 다 고등학교 때 들어보신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그 주장을 믿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 실패라는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럼 이때 정부의 생각은 어떨까요? 계속 시장에 맡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시장에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그 정부의 개입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더라는 거죠. 이걸 가버먼트 페일러, 정부 실패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입문서 봐도 안 나와요. 책 보지 마시고 그냥 들어요. 예.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정부 실패가 발생하니까 이게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왜?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둬도 시장 실패란 문제가 발생할 거고 또 개입을 하더라도 정부 실패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나중에 기본서 보면 물론 문제는 시장 실패가 나오지만 어떤 책의 제목에 보면 시장 실패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정부 실패란 말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있거든요. 왜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는가? 일단 경제학사 입장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진행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사회책 마지막 단원에 보면 어떤 말 나오냐면 현대 정부의 과제 해가지고 개입주의와 비개입주의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개입을 해도 문제가 되고 안 해도 문제가 되니까 요령껏 잘해볼래? 이것이 이제 사회책에 나와 있는 거죠. 기억 안 나세요? 고등학교 사회책?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얼마 안 됐죠?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4, 5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 기억 안 나요? 나죠? 물론 이런 상황에서 안 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이제 그 정도 이제 구조를 따져볼 거고, 그럼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크게 5가지를 꼽아요. 첫 번째 공공재, 두 번째 외부 효과, 세 번째 독과점. 물론 불완전 시장이라고 해도 관계없고, 네 번째 규모의 경제, 다섯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것들을 묶어서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들이다라고 보통 봅니다. 근데 문제가 아주 쉽게 나왔을 때는요. 그 5가지 아닌 거 골라보라 이렇게 문제도 있었어요. 다음 중 시장 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공공재, 2번 외부 효과, 3번 완전 경쟁, 4번 정보의 비대칭성, 5번 규모의 경제. 정답은 완전 경쟁. 불완전 시장이 시장 실패 원인이라면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 실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예측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기출문제도 있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 뭐 작년에 27회 기출문제를 시험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개론에서 2문제 정도가 구제를 받는다. 이런 그 소문이 들리고 있어요. 작년 시험 보신 분 안 계십니까? 입시에. 개론에서 2문제 구제를 받으면 한두 문제로 당락이 좌우됐던 분들은 1차는 합격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신청됐던 그 문제를 맞추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도 운인 거죠. 예. 차라리 틀리기를 간절히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추가 합격자가 1차만 4,000명이 증가한다는 그런 지금 소문이 들리고 있어요. 근데 거의 이 시점에서 그런 소문은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근데 이 눈빛들을 보아하니까 작년 27회에 보셨던 분들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왠지 좋아하는 눈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런 눈빛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공공재와 외부 효과거든요. 그럼 얘네 둘은 설명거리가 있으니까 조금 이따 밀어놓고 나머지 좀 내용 빈약한 것들 가볍게 말뜻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규모의 경제라고 나옵니까? 규모의 경제. 원인 중에 없어요? 여긴 없네. 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빼놨네요. 일단은 규모의 경제가 없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요, 규모의 경제란 말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규모의 경제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현상 때문에 시장 실패의 원인에 해당이 되겠거든요. 근데 규모의 경제가 원래 뜻이 뭐냐면 대량 생산,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어낼 때 그 물건 하나를 만들 때마다의 비용이 절감, 줄어드는 효과를 규모의 경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 상식적으로도요. 볼펜 한 자루 만들 때 100원의 비용이 든다면 1000자루, 10,000자루 만들 때까지는 자루당 100원의 비용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볼펜을 10만 자루, 100만 자루를 만들게 되면
같은 볼펜도 자루당 100원이 아닌 뭐 90원, 85원의 비용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규모의 경제다라고 말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압축한 뭐다? 비용 절감 효과를 규모의 경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 자체는 전혀 나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굳이 칠판에 안 쓸게요. 생각을 하세요. 여기 A라는 회사가 있고 B, C, D라는 여러 기업 회사가 있대요. 근데 A 회사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서 비용 절감이 가능하대요. 오케이? 우리 상식적으로요.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줄일 수 있다면 그만큼 물건 값도 보다 싸게 팔 수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까? 그럼 A 빼고 나머지 B나 C, D라는 회사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대요. 그럼 비용 절감 효과가 없으니까 물건 값을 싸게 팔 수가 없겠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선 이왕이면 다홍치마니까 같은 물건, 같은 품질의 물건이라면 당연히 값이 싼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일정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 시장에서는 값을 싸게 팔 수 있는 A 회사만 남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그 회사 하나만 남게 되면 뭐가 돼요? 독점이 돼요. 독점. 근데 독점이든 과점이든 합해서 독과점이든 간에 얘네들 완전이에요? 불완전이에요? 불완전 시장이죠. 오케이? 그래서 규모의 경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자연 독점의 발생 때문에 시장이 불완전하게 되고 그 결과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어요. 근데 정보자 없다고 보고 비대칭이란 말은 대칭적이지 않다. 즉 좌우 균형이 맞다 안 맞다. 안 맞다잖아요. 그 비대칭의 최고봉이 짝꿍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정보가 붙었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100만큼의 정보를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50만큼의 정보만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정보 면에서 균형, 불균형.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시장론 처음 들어갈 때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시장 구분된다고 배웠던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건 남들도 알고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누가 더 많은 정보, 누가 더 적은 정보를 갖게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정보 자체가 모두 다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다른 말로 정보의 비공개성이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시죠.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된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지 않은 시장은 무슨 시장이에요?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성 결국은 시장이 완전 불완전 시장이 되니까 무슨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Understand? 자, 그래 놓고 이제 정작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이제 공공재 외부 효과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공공만 보면 저는 강철중이 생각납니다. 공공의 적. 그렇죠? 근데 원래 공공이란 말의 뜻 자체가 이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공공이란 말은 특정 개인, 계층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 개인 또는 계층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닌 경우를 공공의 것이다라고 해서 공공재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공공재의 대표적인 경우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을 꼽을 수가 있어요. 단적인 예로 우리 여기가 상계동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중계동도 있어요? 하계동도 있어요? 그러네. 상중하. 그럼 좌동은? 없네요. 근데 해운대는 좌동이 있으면 우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중동은 없냐고. 없답니다. 근데 중동은 부천엔 또 있죠. 부천은 상중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희한합니다. 어쨌든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온다는 게 문제죠. 예. 그런데 만약 우리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 어떤 도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도로 자체가 상계동 지역 주민들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죠.
또 상계동 지역 주민들만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를 우리는 공공의 것이라고 해서 공공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근데 사실 말뜻 자체는 자주 물어보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내용들인데요. 일단 공공재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소비의 비경합성과 소비의 비배제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공공재는. 그런데 소비의 비경합성, 소비의 비배제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알아듣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내용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약간 해법을 적용해 보면, 근데 이 해법만 가지고도 문제는 다 풀리니까요. 만약 비경합성 이렇게 말이 나오면 공동소비가 가능하다라고 기억하십시오. 공동소비가 가능하다는 특성을 비경합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점 예로 요 상계동 일대 도로를 곰돌이가 운전하면서 이용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곰순이, 곰탱이, 웅녀, 푸우, 우루사 등의 그 도로 이용을 방해하지는 못하잖아요. 함께 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특성을 비경합성이래요. 그 다음에 비배제성이란 말은 대가 지불 없이도 소비가 가능하다는 특성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돈 내지 않아도 그 물건 쓸 수 있다는 특성을 비배제성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바로 소비의 비배제성 이 특성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프리라이더, 즉 무임승차자의 문제와 과소생산의 문제 두 가지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무임승차란 말 뜻이 뭘까요? 요금은 내지 않고 이제 부정승차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멀리 있는 목적지까지 전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면 훨씬 편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이익과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거 맞죠? 근데 그에 대한 대가가 전철 요금, 버스 요금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임승차니까 어때요? 공공재 사용, 소비의 이익과 혜택은 누리고자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자 하는 현상을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왜요? 돈 안 내고 쓸 수 있는데 누가 돈 내고자 하냐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또한 더불어 바로 그 비배제성 때문에 내가 어떤 물건이 필요한데 내가 돈을 내지 않고도 이 물건을 쓸 수 있다는 건 그 물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가 되겠죠. 오케이? 잠깐 내버려 두고 그러면 만약 공공재 생산을 민간 기업에 위탁 맡겨 놓는다면 모든 기업의 공통적인 목적은요. 물건 많이 팔아서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그 물건을 안 산다는 건 생산 또는 공급자 기업의 입장에선 그 물건이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려요. 그럼 팔리지 않는 물건을 만들 기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공공재의 특성상 공공재 생산을 민간 기업에 위탁해 놓는 경우 사회적인 적정 수준보다 지나치게 적게 생산되는 과소 생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오케이? 근데 지금까지 공공재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꼭 어떤 걸 갖고 장난을 치느냐. 제가 지금 과소라고 했죠. 그럼 과소란 말은 많다, 적다. 충분하다, 불충분하다. 꼭 그 말을 충분하다, 과다 생산이다, 많이 생산된다. 꼭 그렇게 바꿔가지고 틀리게 만들어요. 거의 정답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오케이? 근데 제가 출제자 입장이라고 생각해 봐도 걔 말고는 팰 게 없어요. 너무 당연한 말들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일단 공공재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혹시 많다는 말이 없을까? 충분히 생산된다는 말이 없을까? 이거부터 찾아보시다 보면 거의 대부분 정답을 그냥 골라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오케이? 이제 외부효가 나왔는데요. 제가 왜 총론할 때 부동성 인접성 할 때는 외부효가 나올 때는 간략히 말씀드렸어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외부 효과인데 좋은 영향 받으면 정의 외부 효과, 안 좋은 영향 받으면 부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만 간략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책론에서 외부 효과가 나오면 그것보다 훨씬 내용 깊숙하죠. 오케이? 근데 일단은 시험에 나오는 표현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시험에 나오는 표현 먼저 알려드리고 내용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그냥 들으세요. 이거 뭐 처음 듣는다고 바로 이해되는 거 표현 아닙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외부 효과란 개인의 행위가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 또는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런 이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손실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런 표현들은요, 자꾸 수업을 듣고 또 교과서 보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니까, 어이구, 저런 걸 언제 다 기억하냐? 이런 겁을 잡술 이유까지는 없겠습니다. 다만, 제가 외부 효과의 문장 표현 중에서 두 가지는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외부 효과라는 말을 쓰고자 할 때는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다고 나와야지, 시장 기구를 통한다는 말 나오는 순간 무조건 틀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요 시장을 통한다 이래버리면 내부예요, 외부예요? 바깥쪽이에요, 안쪽이에요? 안쪽이기 때문에 걔는 내부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란 말 바깥쪽이 되려면 시장 바깥쪽이란 말이 나와야 되니까 시장을 통하지 않고라고 해야 바깥쪽으로서 외부란 말이 성립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외부 경제학에서 보면 외부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내부 효과도 있어요. 근데 내부 효과까지 여러분께 질문 드리면 완전히 체계가 무너지는 바람에 못 물어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뭐밖에 안 물어봐요. 외부 효과만 물어보니까 무조건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다고 기억하란 말입니다. 오케이? 그 두 번째 유념할 것은 의도하지 않아야 외부지 의도한 결과가 나오면 외부 효과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실제 그와 관련해서 말뜻을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한 3, 4년 전쯤에 문장이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 내용 중 틀린 걸 골라라 해놓고 외부 효과란 특정 경제활동 주체의 의도적인 행위의 결과이다 그랬어요. 그럼 의도적인 결과란 말은 의도했다는 거잖아요. 의도한 결과는 외부 효과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조심하세요. 그 두 가지만이라도 조심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제가 문장 하나를 만들어 날려볼 테니까 틀려도 좋으니 OX 답변 좀 하세요. 오케이? 자, 중동 지역의 산유 국가들이 원유 생산을 줄임으로써 국내 유가가 상승한 결과 국내 운전자들의 교통비 부담이 증가하였다면 이는 부의 외부 효과이다. OX. 자, 전부 O라고 생각하잖아요. X. 왜냐? 봐봐요. 일단 여러분의 그 결과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왜냐? 우리 입장에선 뭔가 안 좋은 결과 나오면 부,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정. 보통 그렇게 학습을 하시죠? 그래서 다 틀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왜 원유 생산 국가들이 원유 생산을 줄였습니까? 석유값 올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유가 상승의 결과는 의도된 결과지 의도하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땐 외부 효과란 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기초 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저 한 5, 6월 달쯤에 똑같은 문장 날렸는데 오! 하는 순간 떼찌 합니다. 진짜. 네. 그럼 이건 어떨까요? 하나 더. 자, A라는 농촌 지역에서 농업 용수, 농사 질 때 쓰는 물, 농업 용수의 확보를 목적으로 댐을 건설하였더니 호수가 조성됨에 따라 그 지역의 관광 수입이 증가하였다면 이는 정의 외부 효과이다. OX. 이건 맞아요. 왜냐? 댐 건설의 의도 목적은 물의 확보였죠. 근데 의도하진 않았지만 관광 수입이 늘어난다는 좋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뭐다? 정의 외부 효과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 결과가 의도했던 결과냐, 의도하지 않은 결과냐를 가지고 외부, 내부가 나눠지는 거지, 결과만을 보고 좋으면 부, 뭐 나쁘면 정, 이런 식으로 얄팍하게 공부하니까 글자 하나만 바꾸면 다 틀리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수험생들 학습 태도가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맨날 부탁을 드려도 이게 어려운가 봐요. 쉽게만 하시려고. 공부 쉽게 하면 결과 별로 안 좋습니다. 공부는 일단 어렵게 해야 돼요. 자, 물론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지름길, 방법이 있으면 저라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공부에는 왕도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석대로 배우십시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아파트 신축 공사장의 소음 등으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부의 외부 효과이다. 맞아요. 왜냐하면 아파트 신축의 목적이 인근 지역 주민들의 뭐 수면 방해라든지 야 소음등 내서 미쳐버려라 뭐 이런 의도는 아니잖아요. 의도하진 않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뭐 불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불이익이 발생한 거니까 부의 외부 효과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요. 그 개념을 뻔히 알면서도 문장 자체에 익숙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들어도 긴가민가 한단 말입니다. 이게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는 확실히 개념 잡히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아시겠죠? 제가 떼찌떼찌 하는 날이 없도록 해주세요. 보통 떼찌떼찌 수단은 입술이에요. 아시겠죠? 아재 개구 있는데 아무도 안 웃으면 이거 참 민망한데 이거. 예. 어쨌든 자 이럴 때 정의 외부, 부의 외부 효과 나뉘어집니다. 근데 오늘은 거기 쓰여져 있는 내용은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의외로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정이든 부든 외부 효과는 생산 측면과 소비 측면의 외부 효과로 다시 구분이 된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다만 여러분 혹시 님비라고 들어봤어요? 님비, 냄비 동생 님비. 그 다음에 핀피. 예, 님비의 반대가 핀피거든요. 근데 님비라고 하는 건 not in my backyard의 약자인데 님비가 뭐예요? 어떤 화장장이나 쓰레기 소각장 같이 자기 지역에 세워지면 어떤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 등을 세우지 못하게 막는 게 님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보세요. 화장장의 설치 의도 자체가 인근 집값, 땅값 하락시키는 데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근데 그런 시설이 세워지면 의도하진 않았지만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라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거 맞잖아요. 오케이? 그럼 결국 뭐다? 화장장 설치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런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시설 등은 자기 지역에 세우지 못하게 막는 현상이 님비가 되겠죠. 그럼 압축하면 뭐가 돼요? 님비는 부의 외부 효과와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Please in my front yard, 핀피인데요. 핀피는 경기장 시설이나 관광 시설 등 자기 지역에 유치하면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시설 등을 서로 유치하고자 하는 경쟁이거든요. 근데 관광 시설 이런 시설 등이 어떤 지역에 세워지면 그 관광 시설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 지역 전체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압축하면 이거예요. 정의 외부 효과는 핀피와 관계, 부의 외부 효과는 님비와 관계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그것도 오래전의 기출문제가 아니에요. 2년 전쯤인가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틀린 것은 정의 외부 효과는 님비와 관련이 있다. OX. 님비가 아니고. 이게 기출문제 또 맞추셨군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개론, 특히 개론 같은 경우에 요새 뭐 출제 경향상 개론 아닌 뭐 다른 법의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또 계산 문제도 한 8문제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른 문제나 그러니까 개론 영역이 아닌 다른 문제가 나오고 계산 문제를 모두 못 맞춘다 할지라도 나머지 문제 가지고도 충분히 합격점은 나와요. 수준 자체가. 오케이? 근데 현장 가서 어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붙잡고 있습니다. 계산 못하는 분들 계산 문제 잡고 있으면 계산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바로바로 띄워놓고 내가 풀 수 있는 걸 자꾸 풀면 그것만 가지고도 어떻게 합격점 나오는데 세상에 풀지도 못하는 계산들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넘어가다 보면 나머지 쉬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찍어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충분히 고통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있다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또 한 번 고통의 시간이 연장되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현장 가시면 딱 보잖아요. 딱 봤는데 뭔 말인지 몰라요. 그 말은 계속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절대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 뛰어 넘어가시고 나머지 문제만 풀어도 고득 좀 할 거 없잖아요. 한 60점만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외부 효과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63쪽에 부동산 정책 수단 나오는데 이것도 구조가 뭐냐? 우리 바로 요 시간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 문제가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로 구분된다 그랬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는 정부의 대책이 정책이잖아요. 그럼 토지 문제가 나온다면 그 문제 해결하는 대책이 토지 정책일 것이고 주택 문제가 나왔다면 그 문제 해결하는 대책이 주택 정책 아닌가요? 그럼 예측합니다. 여기에 토지 정책이 나왔다면 이렇게 넘기다 보면 무슨 정책도 있을 것이다. 주택 정책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부동산은 덩어리가 크잖아요.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이 세금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세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죠. 그럼 무슨 정책도 있을 것이다. 조세 정책.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본서 받아보시면 정책론의 구조는 간단해요. 부동산 정책의 기초. 두 번째가 토지 정책, 세 번째 주택 정책, 네 번째 조세 정책으로 끝난 게 정책론이에요. 오케이? 왜를 안다면 그 교재의 구조, 제목이 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어떤 제목이 나올 것이다 예측 다 됩니다. 그게 체계거든요. 근데 토지 정책의 이 의의는요. 그렇게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 의의를 물어본다면 가장 안 좋은 말이 답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꾸 읽어보셔야 될 것이고 정작 중요한 건 거기 1, 2, 3번 있죠. 의 바로 아래 1, 2, 3번. 거기 종류들 있죠. 이게 잘 물어봐 이걸 갖다가. 그래서 크게 정부의 개입 수단은 이용 규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일단 이용 규제를 보시면은요. 어떤 게 있어요? 지역지구제 있어요? 개발권 양도제 있습니까? 그럼 건축 규제라는 거 있어요? 각종 인허가 있어요? 예. 이건 기초수다 보니까 여러 개를 빼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 나중에 기본서 보시면 한 가지 요령이 뭐냐. 마지막 글자가 제나 규제로 끝나면 이용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규제 이런 식으로 규제로 끝나거나 지역지구제, 여기는 안 써놨지만 개발권 양도제 이런 식으로 제나 규제로 끝나면 이용 규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암기를 싫어하면서도 왜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느냐. 여기서 나오는 출제 패턴은 종류밖에 안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를 나열해놓고 다음 중 직접 개입 수단 몇 개니 또는 간접 개입 수단으로 옳게 연결된 걸 골라라. 이런 형태밖에 출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종류의 암기가 선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암기법 이용할 필요 있죠. 그리고 간접 개입 나오면요. 과세인데 과세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죠. 그럼 세금이죠. 그럼 부담금 있어요? 보조금 있어요? 금융지원 있나요? 있죠. 그럼 보세요. 그 과세라는 부분을 세금이라고 본다면 세금, 보조금, 부담금, 금융. 공통적인 글자가 뭐죠? 금. 금자 돌림 나오면 무조건 간접 개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랬더니 문제에 조세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금자가 없다고 그걸 틀린 겁니다. 여러분, 조세와 세금은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세라고만 나와도 금자 돌림이네, 간접 개입이네 라고 문제 푸시면 돼요. 나중에 모의고사를 푸시거나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와, 정말 간단한데? 이렇게 종류 물어보는 문제 금자만 찾아 돌잖아요. 답이에요. 예컨대 금자 돌림을 빼면 직접 개입 수단이 되는 거고
금자 돌림 붙은 것만 고르면 간접 개입 수단이 되는 거니까 일석이조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직접 개입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없는 게 되게 많아요. 뭐 공영개발이다, 공영수용이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다, 뭐 도시재개발이다, 토지은행제도다,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만 써놨냐고요? 이것만 알면 문제는 맞추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기초서라든지 기본서에 나오는 어떤 종류 등은 그동안 여기서 나왔던 문제 중에 자주 나왔던 수단만 압축해 놓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종류를 모두 외운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시고 교재에 나와 있는 종류 정도만 알아도 천하무적 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아침 안 드셨어요? 저번 주하고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번 주는 모두 다 이렇게 좀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 하기야 이해는 됩니다. 이쯤 되니까 여러분 개강한 지 4주차인가요? 예, 한 달쯤 지나니까 전부 이런 생각들 하시는 거죠. 이 길이 아닌가 봐. 괜히 했나 봐. 이런 어떤 후회. 자, 후회는 물건은 이미 갔어요, 이미. 자, 그 다음에 토지정책 내용 보면 1번에 지역지구제 나오고요. 또 한 장을 넘겨보시면 2번에 토지은행제도 나와 있죠. 근데 이건 말고도 굉장히 많은 제도가 있지만 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수업을 하느냐? 얘네 두 가지에서 거의 100% 다 나오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 내용이 있어요. 있지만 시험에 낼 때는 지역지구제와 토지은행제도를 번갈아 가면서 내고 있기 때문에 얘네 두 가지만 정확히 알고 가셔도 실제 문제는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 내용 설명에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어갑니다.